여러분, 지금 은행에 돈을 맡기시면요,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형 시중은행 기준으로요,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후반에서 3% 초반입니다. 이것저것 우대 조건을 다 충족해야요, 겨우 3% 전후입니다. 조건을 못 맞추면요, 2% 중반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 돈을 묶어놔야 고작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에서요, 돈 많은 고객을 따로 모시는 곳이 있죠. PB센터라고 부릅니다. PB는요, 영어로 Private Banker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나만을 위한 전담 은행원이 붙는 겁니다. 금융자산이 보통 3억 원 이상은 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PB센터에 다니는 부자들이요, 예금을 버리고 주식시장으로 대거 옮겨가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이 발표한 2025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요, 부자들의 주식 비중이 전년보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금과 적금 비중도 같이 올랐는데요. 이건 비상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지 예금에 돈을 묻어두겠다는 게 아닙니다. 삼성증권도요, 자산이 30억 원이 넘는 고액 고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26년에 가장 유망한 투자 분야가 뭐냐고 물었더니요, 인공지능 반도체를 꼽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이요, 괜히 움직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전담 은행원한테 매일 정보를 받고 전문가 분석을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금을 빼서 주식으로 옮기고 있다는 건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잠깐, 그러면 우리는요, 예금에 돈을 넣어놓고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부자들이 정확히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금 금리가 3%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1억 원을 은행에 넣으면 1년에 3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세금을 떼야 합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이 있거든요. 이자 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약 15%를 떼어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요,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적이 등장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거요, 다들 느끼고 계시죠? 마트에 가면요, 예전에 10,000원이면 넉넉히 살 수 있던 것들이 지금은 12,000원, 13,000원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같은 10,000원인데요,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2025년에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약 2.1%였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하면서 체감하는 물가 기준으로는요, 2.4%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병원비, 식료품, 전기료, 이런 매일 쓰는 항목들은요, 평균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예금이자 3%에서요, 세금을 떼면 실제 받는 게 약 2.5%입니다. 여기서 물가가 오른 만큼 2.1%를 빼면요, 남는 게 겨우 0.4%입니다. 1억 원을 꼬박 1년 동안 맡겨봤자요, 물가를 빼고 나면 실제로 늘어난 돈이 40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장바구니 물가 기준으로 하면요,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요, 4,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요, 7,000원, 8,000원 합니다. 냉면 한 그릇은 10,000원이 넘지요. 병원에 가셔도요, 검사비가 예전보다 훨씬 올랐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입니다. PB센터 부자들이요,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움직인 겁니다. 예금에 가만히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 도둑한테 해마다 조금씩 돈을 뺏기는 셈이니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금이 안전하다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요,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사태를 우리가요, IMF라고 불렀죠. IMF는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국제기구 이름인데, 우리나라가 외화가 바닥나서 이 기구에 손을 벌린 사건이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하셨던 거요, 기억나시죠? 그때도요, 은행 예금 금리가 높았습니다. 10%가 넘었죠. 사람들이 안심하고 예금에 돈을 넣어뒀습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예금만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위기가 터지니까요, 환율이 치솟고 물가가 뛰고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금 원금은 지켜졌습니다만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예금에 들어있는 돈의 실제 값어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요, 그때 용기를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를 IMF 때 사서 꾹 참고 오래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요, 나중에 수십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언제 샀느냐에 따라 수익 폭은 다릅니다만요. 장기 보유의 힘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뜻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숫자인데요. 주식시장 전체가 오르면 이 숫자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내려갑니다. 이 코스피가요, 코로나 때 1400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많은 분들이 겁에 질려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에요, 3000을 넘겼습니다. 2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그때 참고 버틴 사람과요, 겁에 질려 판 사람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입니다. 코스피는요, 2025년에 꾸준히 올랐고, 증권사들은요, 2026년에 5천에서 6천 근처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준비된 사람만이요,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요, 숫자의 함정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은요, 2% 중반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시는 물가는요, 훨씬 높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면요, 정부가 물가를 계산할 때 가격이 떨어지는 품목도 함께 넣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은 해마다 가격이 내려가죠. 이런 게 섞이다 보니요, 전체 평균 숫자가 낮아지는 겁니다. 반면에요, 시니어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항목은 어떻습니까? 병원비, 약값, 쌀값, 전기료, 이런 것들은요, 안 쓸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이런 필수 지출 항목은요, 정부 발표 평균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가요, 더 높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또 하나요, 평균이라는 숫자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방 안에 10명이 있는데 한 명은 재산이 100억 원이고 나머지 9명은 1억 원씩이라고 칩시다. 평균을 내면요,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은요, 1억 원밖에 없죠. 평균이라는 숫자가요, 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예금금리 3%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이체, 카드 사용, 자동이체, 이런 우대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3%이고요. 기본금리만 받으면 2% 초중반에 머무릅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요, 배당에 대한 세금 제도를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립과세라는 건데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당금이란 건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이익을 나눠주는 돈입니다. 지금은요, 이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세 제도가 시행되면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낮은 세율로 떼는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시기를 조율 중이긴 합니다만, 이 기대감 때문에요, 돈 많은 분들의 자금이 예금에서 배당을 주는 주식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숫자를 겉모습 그대로 믿으시면요, 함정에 빠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대 간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베이비붐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말합니다. 전쟁이 끝나고요, 아이가 많이 태어난 세대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은폐하고 계십니다. TV센터가 바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을 자녀에게 넘기는 문제, 살아계실 때 재산을 미리 주는 증여 문제, 돌아가신 뒤에 재산이 넘어가는 상속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PB센터가 지난 5년 동안 16%나 늘었습니다. 2018년에 75개였던 것이요, 8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은행 영업점은 오히려 20% 넘게 줄였습니다. 보통 고객 창구는 줄이면서요, 부자 고객을 모시는 곳만 늘린 겁니다. 은행도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요,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요,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고요, 취업은 갈수록 어렵고 빚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젊었을 때는요, 월급 몇 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요,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이 꼭 다툼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요, 수십 년간 경제 위기를 직접 겪으면서 투자 경험과 판단력을 쌓으셨습니다. 위기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몸으로 아시는 거죠. 자녀 세대는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빠르게 찾고 새로운 투자 방법에 익숙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요, 어느 한쪽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큰 힘이 생깁니다. 달마다 한 번씩요, 가족끼리 모여서 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달 얼마 썼는지, 어디에 투자했지, 보험은 제대로 들어놨는지, 이런 이야기를요, 터놓고 하는 가족이 결국 자산을 지킵니다. 중요한 건요, 다툼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자, 그러면요, 부자들이 왜 하필 지금 주식을 사는지 세계 경제 흐름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요, 그 작은 바람이 이어져서 저 멀리 미국에 폭풍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결국 우리 통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연준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관이 정하는 금리가요, 세계 경제의 기준이 됩니다. 2026년 현재요, 이 미국 금리가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지금 미국이요, 금리를 조금씩 내리는 흐름에 있는데 얼마나 빨리 내릴지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달러의 가치가 약해집니다. 둘째, 한국에서도 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서요,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금리가 낮으면요, 예금에 돈을 넣어봤자 이자가 적으니까 주식 같은 다른 곳으로 돈이 옮겨가는 거죠. 실제로요, 2026년 1월에 5개 대형 시중은행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예금이 약 24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 돈이 전부 주식시장으로 간 건 아닙니다만요, 예금에서 증시 쪽으로 돈이 옮겨가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은행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금리를 올린 특별 상품을 서둘러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자금 유출이 심각하다는 뜻이죠. 한편으로요, 인공지능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HBM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인공지능 전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제품의 최신 버전을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했고 미국의 유명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다 연결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통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합시다. 주식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혹시 폭락하면 어쩌나, 내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드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기억하십시오. 코스피가요, 140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말 그대로요,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뚝 떨어진 겁니다.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죠. 많은 분들이 겁에 질려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1년 뒤에 3천을 넘겼습니다. 2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그때 겁에 질려 팔았던 분들은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셨겠습니까?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것이요,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사람의 심리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주식 산다고 하면요, 나도 빨리 사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주변에서 다들 판다고 하면요, 나도 빨리 팔아야 할 것 같은 거죠. 남들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걸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요,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벌기로 소문난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심 부릴 때는 오히려 겁을 내고요, 다른 사람들이 겁을 낼 때 오히려 욕심을 부려야 한다고요. TV센터 부자들이요, 보통 투자자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요, 미리 정해놓은 원칙대로 투자합니다. 삼성증권 설문을 보면요, 고액 자산가들 가운데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분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비율은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부자들은요, 무모하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오래 보고 나눠서 투자합니다. 이 세 가지가요, 핵심입니다. 여러분도요, 투자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흥분될 때일수록요,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60세에 은퇴하셨다고 치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요. 그러면요, 은퇴 후에도 40년을 더 사셔야 합니다. 40년이면요, 갓 태어난 아기가 40살 어른이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죠.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요,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5년 기준으로 월 67만 원 정도입니다. 많이 받으시는 분도요, 80만 원 수준이죠. 이 돈으로요, 40년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렵습니다. 병원비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PB센터 부자들은요, 돈이 들어오는 길을 여러 개 만들어 놓습니다. 연금 하나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갈래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배당금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나눠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이 있습니다. ETF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입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데요, 한 종목만 사는 것보다 위험이 적고요, 초보자한테 딱 맞는 투자 방법입니다. 정부가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제도를요, 추진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변화 덕분에요,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월 생활비를 대략 잡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월 200만 원, 적당히 편안한 생활에 350만 원, 여유 있는 생활에는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집안 사정마다 다르겠습니다만요,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연금 80만 원으로는요, 모자란 부분이 최소 120만 원 이상입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가요,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금 3%에 묶어두시면요, 이 격차를 좁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움직인 겁니다. 자,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왔으니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인공지능이란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영어로 AI라고도 부르는데요. 요즘은 이 AI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의사 대신 진단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0년의 경험입니다. 삼성증권이 고액 자산가들한테 물었더니요, 2026년에 가장 중요한 투자 주제로 인공지능 산업의 선장을 1위로 꼽았습니다. 그런데요, 인공지능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면 이 산업을 좀 알아야 합니다. 반도체가 뭔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컴퓨터 수천 대를 모아놓은 대형 시설이 왜 중요한지, 전기 수요가 얼마나 늦는지, 이런 큰 흐름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요, 시니어 여러분의 강점이 빛납니다. 여러분은요, IMF도 겪으셨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도 겪으셨고 코로나 폭락장도 겪으셨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몸으로 아십니다. 이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투자 방식을 보면요, 주식을 한 종목씩 직접 고르기보다 ETF를 활용하겠다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ETF, 배당 ETF 같은 상품으로요, 한꺼번에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는 겁니다. 시니어 여러분도요, 인공지능 시대에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종목을 하나하나 고르실 필요 없습니다. ETF라는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요. 마트에서 과일을 하나씩 고르는 게 아니라요, 전문가가 잘 골라 담아 놓은 과일 세트를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요, 주변에서 70대 어르신이 스마트폰으로 ETF를 사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요, 한두 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녀분한테 한 번만 물어보시면요,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빚부터 정리하십시오. 은행에서 빌린 돈 중에요, 이자가 비싼 것부터 갚으셔야 합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 같은 거 말입니다. 카드대출이란요, 신용카드로 현금을 빌리는 건데 이자가 아주 높습니다. 연 7%가 넘는 빚이 있으시다면요, 어떤 투자를 하시든 그 수입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갑니다. 빚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비싼 빚부터 갚는 게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단계,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PB센터 부자들이 주목하는 분야를 보면요, 인공지능 반도체가 1위이고 로봇이 그 다음,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그 뒤를 잇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요, 삼성전자와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가장 높은 인기를 보였습니다. 배당을 주는 주식과 ETF를 함께 사시면요, 매달 또는 석 달에 한 번씩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특별한 투자 계좌인데요, 이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실 때 세금이 훨씬 적게 붙습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시면요,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한 곳에 다 넣지 마십시오. 옛말에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죠. 바구니를 떨어뜨리면요, 달걀이 다 깨지니까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미국 같은 해외 주식, 채권, 금 이렇게 나눠서 담으셔야 합니다. 한쪽이 떨어져도요, 다른 쪽이 버텨주면 전체적으로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도요, 한 종목에 전부 넣지 않습니다. 국내외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계만 실천하셔도요, 예금 3%에 갇혀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돈 이야기를 넘어서요, 더 큰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V센터에서 가장 많이 상담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을 자녀에게 넘기는 문제, 재산을 살아계실 때 미리 주는 증여 문제, 돌아가신 뒤에 넘어가는 상속 문제입니다. 한마디로요, 돈을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 이 고민입니다. 그런데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유산이 과연 돈일까요? 저는요, 돈보다 더 값진 유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견뎌내신 경험이 있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버텨내신 지혜가 있죠. 코로나 폭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담력이 있죠. 이런 것들이요,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보다 훨씬 값진 유산입니다. 자녀분들과요, 경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달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앞으로 뭘 대비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식사하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차 한 잔 드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것들이요, 자녀 세대한테는 더없이 소중한 교훈입니다. 위기 때 어떻게 버텼는지, 돈을 어떻게 아꼈는지, 투자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런 생생한 경험은요, 인터넷이나 책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IMF 때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크게 다쳤던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빚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요, 자녀분이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 겁에 질려 주식을 팔았다가 후회하신 적이 있다면요, 그것도 귀한 교훈이 됩니다. 실패한 경험이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가장 값비싼 수업료입니다. 위기를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요,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은요,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에는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진 나라입니다. 1997년 IMF를 이겨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도 버텨냈습니다. 2020년 코로나도 극복했습니다. 그때마다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요,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셨고요, 허리띠를 졸라매며 가족을 지키셨습니다. 그 저력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코스피가 꾸준히 오르면서요, 증권사들이 5천에서 6천까지 전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도체, 인공지능, 정부 정책의 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력과요, 국민 여러분의 저력입니다. 예금 3%에 머물러 계실 필요 없습니다. TV센터,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TF 하나면요, 누구나 분산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요,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고 잃어도 괜찮은 범위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요, 투자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요,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요, 알아보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한 발짝 앞서 계신 겁니다. 댓글로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예금에서 다른 투자로 옮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ETF를 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요,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투자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요, 여러분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감사합니다.